가치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희가 판교로 오게 된 이유 두 가지를 좀 설명.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풀어주는 소통공간 궁풀소 7편으로 돌아온 국내운용본부의 피터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황금돼지와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2021년 처음으로 나가는 컨텐츠인 만큼 여러분들도 올해 부자 되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아서 황금돼지와 함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저희 프로듀서께서 굉장히 올드한 아이디어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들고 할 건 아니고 뒤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궁풀소 6편 영상에서 조셉 초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댓글의 내용이 상당히 깊이가 있고 저희도 고민해봐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공유했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다가 에셋플러스의 의견이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브루스 그린왈드 주드 칸에 져서 경쟁 우위 전략에 보면 언급하신 거와는 다르게 산업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고 이미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는 1등 기업의 경우 해당 산업의 성장이 꼭 이롭지만은 않다고 설명하는데요. 산업의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의 근간이 되는 고정비의 비율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브루스 그린왈드의 경쟁 우위 전략 같은 경우는 가치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가치 투자에서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 책인데요. 제가 전문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의도와 해석의 내용들을 좀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구축한 1등 기업에게 산업의 시장 규모 성장이 꼭 이롭지만은 않다라는 내용인데요. 또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산업의 성장이 언제나 이롭지만은 않다라는 관점을 경쟁자의 진입이 매우 거세게 일어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좀 전환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처해 있는 환경이죠. 우리나라의 1등, 2등 시가총액 기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속해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지난 20-30년간의 시간을 거치면서 20, 30여 개의 플레이어들이 3개의 플레이어로 좁혀졌습니다. 특히나 D램 영역에선 그렇죠. 그러나 산업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아무래도 국가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라는 것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국가적으로 산업에 진입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경제적 해자가 굉장히 높고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과점적인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경쟁자의 진입에 대한 것을 고려하는 것이 전략적 사고방식이라고 이 경쟁 우위 전략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경쟁자의 진입이 전략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고 저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렸던 스텝 5 분석에서도 산업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산업의 경쟁입니다. 경쟁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산업이 지금 1에서 2로 2배로 커지는데 거기에서 경쟁자가 1이었던 생산자가 갑자기 3이 된다. 그러면 한 기업당 동일한 기업들이라면 가정상 그러니까 3분의 2의 시장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겠죠. 그럼 오히려 성장이 아니라 감소하게 되는 기업의 규모가 축소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텐데요. 이렇듯 경쟁 상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그 부분적인 내용이 이해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경쟁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저희 스텝 5 분석의 기본적인 방점을 찍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를 보자면 산업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산업이라면 경쟁자의 진입,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이 오히려 그 산업의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넷플릭스가 있는 OTT 산업을 한번 예로 좀 들어볼게요. 넷플릭스라는 사업자가 사실 이 시장은 기존의 케이블 사업자들한테서 계속 뺏어오는 시장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월 한 1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내가면서 케이블 채널들을 구독을 하게 되는데 이 시장을 넷플릭스가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되는 비용으로 조금씩 가져오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HBO Max, 플러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구독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케이블로부터 가져오는 걸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자들이 케이블에서 제공하던 것들을 전부 다 OTT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갖고 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혼자 이 산업을 만들어 왔지만 디즈니의 등장이 과연 그러면 경쟁이 심화돼서 넷플릭스한테 안 좋은 걸 해석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이제 케이블에서 OTT로 넘어가는 코드 커팅 현상이라고 하죠. 이런 현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또 경쟁이 심화되는 것이 일방향적으로 움직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산업의 성장이라는 하나의 축이 있다면 산업의 경쟁이라는 또 하나의 축이 같이 작용을 해야지만 좋은 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의 요지로 말씀해 주셨던 게 산업 내에서의 시장 규모의 성장이 규모의 경제의 근간이 되는 고정비 비율을 축소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이거는 맞습니다. 사실 경쟁 강도만 강해지지 않는다면 고정비 비율이 축소되면서 기존에 투자했던 비용들이 생산 단가가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규모의 경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대표적인 산업이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예를 들 수 있겠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이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일정한 고정비, 인건비가 들었을 텐데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이걸 새로운 사람들이 설치할 때마다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기 때문에 그 개발을 위한 고정비는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분산이 굉장히 크게 되겠죠. 이러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난다는 점에서 비용이 축소되는 건 사실 경쟁 상황과 맞물려서 봐야 됩니다. 이런 경쟁 상황을 맞물려 봐야 되는 건 어떤 프로그램을 이미 만들어 놨던 회사는 자기가 이거를 공짜로 몇 개를 더 뿌린다고 해도 비용이 더 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프로모션성 비용을 더 쓸 수 있겠죠. 근데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을 위해서 들였던 고정비를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산업의 성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산업의 경쟁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식 투자의 근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독자분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따라서 산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경쟁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느 정도 이익을 계속적으로 가져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높은 ROE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죠. 뭐 이런 투자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가진 기업이라면 아마 자본의 회수 측면에서 ROE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익을 확장하는 기업, 미래 기업 환경에 적합한 기업을 찾는 것이라면 미래에 커질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기대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옳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마다 투자 철학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SF플러스는 투자 철학상 이익의 확장성, 미래 기업 환경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보다는 앞으로 존재하면서도 성장하는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저희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ROE는 Return on Equity. 에퀴티가 자본인데 매출가 10,000원을 투자를 하고 어느 기업에 거기에다가 부채를 10,000원을 하면 자기는 10,000원을 투자한 거잖아요. 그게 에퀴티인데 만약에 이 20,000원의 자산을 굴려가지고 1,000원을 벌었다. 10%를 번 거잖아요. 그럼 ROE가 10%인 거예요. 그다음에 간단히 말하면 수익률인 거죠. 수익률. 내 투자에 대한 수익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6월 30일인데요. 궁풀소 3편 영상에 영혼의 향기님이 남기신 댓글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이 주로 있는 여의도가 아닌 왜 판교에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판교로 오게 된 이유 두 가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소문에서 좀 멀어지자라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여의도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소문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소문이라는 게 때로는 미공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정보의 소스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에 필요한 리서치에 필요한 정말 좋은 정보들의 양질의 정보들이냐 할 때는 그거보다는 노이즈에 가까운 소문들, 정보들이 많은 거죠. 사실은 판교로 오기 전에 제가 최근께 듣기로는 제주도도 고려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주도가 되지 않은 거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 직원분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제주도로 간다면 소문에서 멀어지긴 하지만 가족과도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는 판교에 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판교는 테크노밸리가 형성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IT 혁신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혁신 기업들과 함께 하자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되었고요.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테스트베드로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게 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교에 있으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트렌드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혁신 기업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혁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소양을 좀 더 갖추자라는 차원에서 판교로 온 것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실제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딱 그 맨하튼 내에 있는 운용사들도 당연히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운용사들이 뉴욕 맨하튼이랑 2시간, 3시간 떨어진 지역에 자리를 잡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투자는 사실 지역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질문을 또 올려주시면 계속 소통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는 퍼날못 10편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저희 2020년 동안 많은 사랑을 해주셨는데 2021년에도 새로운 컨텐츠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SF플러스의 투자 철학을 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 번째 거 어렵죠? 중간에 제가 시가총액 이런 거 네. 질문했어요.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어요.